자, 요번에 이제 볼 것은 이제 그 임시정부하고 이제 한국통합당 그 가정을 이제 좀 볼게요. 자, 내용을 이제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임시정부 이제 한국통합 독립당, 그러니까 독립당의 통합 가정을 이제 보면요. 여기 이제 그 민족혁명당에서 관련 나왔다고 했죠. 그래서 한국독립당하고 조선혁명당, 한국국민당에서 이제 통합이 돼서 한국독립당이 돼요. 이때 이제 한국독립당은 통합한국독립당이라고 또 이게 붙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관련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통합한국독립당은 일단 상균주의를 바탕으로 했어요. 이 상균주의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균은 인균, 족균, 국균,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의 어떤 균등, 그다음 민족과 민족 간의 균등, 그다음에 국가와 국가 간의 균등. 그래서 세 개의 균이 있기 때문에 상균주의라고 해요. 자, 이 조성황은 사회주의자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민족주의자지만 좀 약간 중도 우파에 이제 속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내용을 보면 약간 오늘날 말하면 사회민주주의 요소가 되게 좀 많아요. 여기. 자, 이 상균주의는 그 당시 이제 이념에 상관없이 받아들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간내 운동이나 뭐 만주에 했던 운동이나 다 이 동포 사회를 바탕으로 했는데 동포들이 원했던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요. 이념에 상관없이 이 상균주의는 받아들였다. 자, 그러면 여기 그 내용을 볼게요. 자, 크게 이제 인균에서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균등을 볼게요. 정치, 경제, 교육. 예, 이게 세 개의 균등을 이룬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국사 특강, 구특강이죠. 일부 교과서에서는 이 상균주의를 이 개인과 개인 간의 균등,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으로만 한정해서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의무교육 실시, 정치가 아니라 민주공화적 실시. 그래서 보통 선거제를 통해서 민주공화적 실시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볼 때는 대생산 기관의 국유화, 토지의 국유화와 농림분배, 계획경제, 완벽한 사회보장 제도 이런 것들을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적인 측면 의무교육 실시 등이죠. 자, 그래서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 일본 이제 거의 이제 실시한 것도 있고 그죠? 그래서 완전히 공산주의 내용은 아니고 유럽에서 이제 실시하는 사회민주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 나오면 그 인균에 한정돼서 물어봤어요. 예전에 뭐 정치, 경제, 교육. 예. 그래서 성균주에 관련된 문제가 한참 이제 전에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물어볼 시기야. 요 시기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족과 민족 간의 균등, 족균이라고 하죠. 민족 자결주의를 원칙으로 했고, 그 다음에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균등, 국군이죠. 그래서 식민정책과 자본, 제국주의 배격, 침략행위 금지, 상호 불간섭과 침탈행위 금지 이런 것들 이제 했다. 자, 그래서 인균, 족균, 극균 해서 상균주의 제시를 했죠. 예전에 기출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정확히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을 보면 그 의회와 이제 비슷한 이제 의정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시정부 행정기구가 있고 그 군, 강복군 이렇게 체제가 있죠. 예, 당이라고 적혀 있는데 의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외교 활동은 연합군의 승인을 받으려고 했어. 근데 연합군들이 이 승인을 잘 안 해줘요. 안 해줄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 이제 강대국 입장 올 때는 임시정부를 승인했다가는 임시정부 승인해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그 뭐냐면 임시정부도 그 당시 임시정부도 많았죠. 여러 나라에. 더 정치 국가로 승인해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된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임시정부 안에서도 그 40년대에 통일전선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배경을 보면 이제 조성왕, 상균주의를 내세웠던 조성왕이 이제 그 중도파다 보니까 중앙집행위원장을 맡았고요. 그다음에 중국 국민당이 이제 그나 사회주의 세력들과 협력해라 이런 압력, 자 등등 해가지고 있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김홍봉이 조선 의용대 일부를 이끌고 강복군에 편입했죠. 그래서 군사면에서 좌우 통일을 했는데 김홍봉은 원래 무정부주의자야. 근데 이 사람이 점점 사회주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무정부주의하고 사회주의는 좀 다르긴 한데 일단은 명목상 좌우하는 연합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자익 진영의 인사들이 의정원 의원으로 많이 선출돼. 그러니까 임시영 의정원에 뭐냐면 참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중국의 관내에 활동했던 많은 세력들이 자육 세력들이 임시정부에서 또 산화되고요. 근데 한계는 자익 세력들이 우익 세력들과 어떤 일대일 지분을 가지고 참여한 게 아니라 조선혁명당 일부만 참여한 거야. 대부분은 이제 하복지대로 이동을 해서 조선독립동맹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임정 안에 이제 뭐냐면 통일전선 형성은 시도는 했지만 완벽한 건 아니고 많은 한계점을 남겼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정은 자기 조직 내에서 이제 뭐냐면 자화합작을 또 했지만 또 그 조선독립동맹이나 또 건국동맹 같이 밖에 있는 자익조직과 연합을 또 하려고 했죠. 자화합작을. 근데 이제 1940년대 45년대 40년대 했지만 45년에 일제가 패망함으로써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뭐 일본 건국 국내 상황을 볼게요. 요거는 이제 약간 임정하고 좀 다르게 이제 좀 얘기하는 부분인데, 자, 요때 초보적인 무장대가 이제 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요게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조선 건국 동맹이라는 비밀 결사가 만들었어요. 예. 요게 여운형이 조직한 건데, 나중에 이제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도 학대 개편되죠. 자, 이 조선 건국 동맹은 사회주의자 여운형이 조직을 했지만 민족주의 세력도 상당히 뭐냐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조선건국이나 뒤에 조선건국 조선건국 동맹이나 조선건국 준비위원회는 좌우합작적 성격이 띠고 있어요. 좌우합작. 자, 그러면 그 당시 조선건국 동맹의 활동을 볼게요. 자, 조직은 전국 10개 도의 지방 조직을 설치했고요. 그다음 농민동맹을 이제 구축했고 징용 그 당시 일본 애들 징용이나 징병제를 실시했죠. 그에 대한 방해, 민심 성동 및 교단, 전쟁 물자 수송 방해 등을 이제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국내에 이제 상호 연결했죠. 그 당시 임시정부, 조선독립동맹, 조선건국동맹이 상호 지역적 기반을 배경해 갖고 상호 연계 및 통일 전선을 구축했지만 임시정부가 주도했죠. 그렇지만 일제 패망으로 통일 그 논의는 무산됐다. 여기는 이제 1940년대 20년대부터 40년대 중국 관내 조직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고 여기 기억에도 여기 이제 한국 독립당이 4개가 있다는 거 좀 표시를 해서 이렇게 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 능력검증 기준을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이 주장한 인물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것은 자, 뭐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의 균등이죠. 그래서 인균, 족균, 그 다음에 국군, 음, 국군을 주장했는데 이걸 이제 상균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의 균등은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자, 정치의 균등화, 경제의 균등화, 교육의 균등화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제 보선제를 실시하면서 정권을 제일로 하고 국유제를 실시하면서 경제를 제일하고 국비 의무 확대, 의무 교육이죠. 의무 교육을 시행하면서 교육을 제일로 한다. 자, 이래서 이제 이로써 국내 개인과 개인과의 균등을 실하고 자, 민족과 민족의 균등은 어떻게 달성한 건가? 민족 자결이죠. 그래서 자민족과 타민족을 적용하여 소수민족과 약소민족의 압박과 통치를 받는 지위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국가 또 국가의 균등 이런 내용도 좀 밑에 있어요. 그러면 조성왕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봤는데 그래도 일본을 보면 민중봉의의 민족 해방을 위해 무조건 제국주의 타도를 주장하였다. 이건 누구죠? 신채호죠. 신채호. 신채호의 민중의 직접혁명론이에요. 아이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 민족운동 세력의 대통합을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해체를 주장했다. 어,
요거는 이제 그 1920년대 창조파의 주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여 그 남북 지도자 회의에 참여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좀 얘기를 할 텐데, 예, 맞죠? 요거는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다음 진보당을 창당한 이승만 장기 정권에 뭐냐면 그 저항했다. 이건 조봉황을 얘기죠. 조봉황. 그래서 그때 조봉황의 평화통일론 같은 것들 주장해갖고 탄압을 받아갖고 이제 조봉황이 사형을 당하죠. 3인평등 사회 동포주의 입각과 국가를 없애고 입각과 국가를 없애고 세계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건 무정부주의예요. 무정부주의. 자, 그 다음에 여기 2번 문제 볼게요. 2번. 자, 다음은 1930년 후반 중국에서 발표한 언어단체 창립 선언입니다. 이 단체에 대한 옳은 설명으로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여기 보면 조선민족의 유일한 한료는 단결된 전민족의 역량에 의해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선민족의 자주 독립을 완성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조선혁명은 민족혁명이며 우리의 조선 전선은 민족전선이다. 민족전선이니까 이제 필이 오죠. 계급전선도 아니고 인민전선도 아니고 프랑스 스페인의 국민전선과도 엄격하게 뭐냐면 구별된다. 그래서 좌우합작을 포방했던 조선민족전선연맹이야. 그래서 조선민중전선은 겉으로는 이렇게 이제 좌우합작을 포괄했지만 실제로는 좌파 연합집단을 보시면 돼요. 요거는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도 조직했다. 아니죠. 김홍봉이 이제 주도를 했죠. 의열달 계열이 이제 주도를 했고, 그다음에 이 단체의 사나의 조선의용대가 조직됐고요. 그다음에 좌우합작 성격의 청선언문을 이제 그 뭐냐면 발표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겉으로는 자화합작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익 계열이에요. 그래가지고 우익을 좀 배제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맞진 않고 자, 독립운동 단체 통합운동 속에 창립됐다. 맞죠? 요거는 그래서 답변이 4번이 돼요. 니은과 니을.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좌우합작 운동, 민족협동전선, 민족유일당 운동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명칭이 명확하게 말하면 이제 1920년대 이제에서 이제 그 30년대까지는 그 20년대는 분들 민족유일당 운동, 30년대는 보통 민족통일전선 운동, 그런 등등을 이제 구별하지만 통칭해서 그냥 민족유일당 운동, 좌우합작 운동 이렇게 이제 불려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민족유일당, 그러니까 좌우합작 운동의 이제 개념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제가 이제 시기별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 당시 이제 그 좌우합작 운동의 이제 주요 내용을 보면 여기 이제 뭐 이전 관련된 내용을 좀 넘어가고 1920년대, 26년에 중국 간내에서 상해에서 한국 독립 간내 연합 촉성회를 만들죠. 촉성연합회를. 그래서 이제 제2차 코미테름의 지시에 따라서 임시정부의 종속과 제1차 국공합작 등등을 논의했고요. 자, 그렇지만 이제 이게 잘 안 됐다고 했죠. 그래갖고 이제 결과는 유호 한국 독립 운동자 동맹 자익세력이죠. 한국 독립당으로 이렇게 분열됐고요. 자, 1927년에 또 자화합작 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당시 타협적 민족주의 자치농민 대척, 그 다음에 사회주의 세력의 그 약함이 이런 것들 등등 해가지고 그 특히 이제 코미테는 제2차 대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위해서 일어났는데 요때는 참여 주체가 사회주의와 이제 비타협적 민족주의야. 결국에는 신간회가 창설됐죠. 신간회. 이거 좀 지워야 되겠네요. 사회주의 약함이 분열인데 이걸 제가 오타를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자 그래서 신간회가 창설돼서 민족주의 타협적 경향이 포출되니까 또 일제 탄압 등등해서 해체가 돼요. 요 신간에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1928년에 약간 만주에서 이제 삼부 통합 운동이 있죠. 삼부 통합 운동은 일단 뭐 좌우합작은 좀 거리가 없지만 하나 통합을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대회를 열었냐면 전민족 유일당 조직 촉성 대회를 열었고요.
그 배경이 됐던 게 두 가지 있다고 했죠. 미스야 협정, 국내 이제 그 민족 유일당 운동 등등, 그 다음에 이런 등등을 해가지고 이제 통합 운동이 일어났고, 자, 그래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3부 통합 운동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조직 형성 문제에서 국민부와 혁신위원회들이 분열돼서 있다. 그래서 한국 독립당과 조선혁명당 이렇게 나눠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32년에 그 중국 관내에서 7차 코미테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한국 대일전선 통일동맹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의열단, 뭐 한국 독립당, 조선혁명당 등등등 이런 사람도 있고, 결국에 민족혁명당이 결성됐지만 의열단에 대한 중심에 대한 반기도 해체됐다. 그 다음에 만주에서는 동북항일연군이 결성됐죠. 그래서 7차 코미테의 영향인데 이것도요. 이거 이제 요구에 이제 공산주의자지만 민족주의도 많이 참여를 했고, 그 산하부대가 조국 강복해요. 이것도 사회주의자로 이제 했지만 국내 민족주의자 천도교 조직과 같이 연대해서 했기 때문에 보통 동북항일연군이나 조국 강복회는 그 사회주의 계열로 이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좌우합작 조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중국 관내에서 또 좌우합작 운동이 뭐냐면 전국연합 진선협회죠. 진선협회. 실당대회라고 하죠, 보통. 그러니까 국민당 정권의 요구에 의해서 이제 한일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있고, 임정과 조선민족전선연맹 했지만 결국에는 그 조선민족전선연맹, 그 조선혁명당이 이제 반대 때문에 무산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1942년은 이제 임정 내부의 이제 통합운동, 그리고 또 중국 그 임정 밖에서 통합운동 두 가지 흐름이 있었는데, 자, 임정 그 내부의 통합은 조성왕이 노조 상균주의에 입각해서 또 국민당 정부 요구 등등 해갖고, 그 당시 이제 조선민족혁명당을 일부 포함을 시켰죠. 김원봉을. 그래갖고 이제 이건 뭐하고 또 연결되냐면 전 시간에 얘기했던 5차 개헌하고 또 연결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관내면 국내 그래갖고 항균지나 항일민족전선 구축 등에서 임시정부, 조선독립동맹, 조선건국동맹이 통합을 하려고 했지만 일제패망으로 무산됐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러면 임정의 활동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여기 임정 활동 내용이 1930년대부터 이제 40년대 임정 활동 내용인데, 특히 강복군의 활동 내용이 예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좀 많이 받으셔야 돼. 최근에 임정을 좋아하시는 분이 좀 들어가시는 것 같아서 문제가 좀 계속 나오더라고요. 자, 앞에 이제 언급했듯이 이제 윤봉길이 홍콩공원에서 일제 탄압에 가중되니까 상해에서 활동하기 좀 힘들었어요. 거기도 또 중일 전쟁 등등 해가지고 일본 군들이 이제 뭐냐면 내륙을 점령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많이 옮겨 다녔어.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중국 국민당이 중경, 충칭에 정착할 때까지 뭐 상하 있다가 항저우 갔다가 난징 있다가 류저우 있다가 구이양 등등 옮겨가는데, 여기 이제 국민당이 이제 뭐냐면 이동 경로하고 보시면 돼요. 국민당에 따라서 이제 이동을 했고, 자, 그 당시 이동 시기 때는 군대 무장을 통한 대일함정 계획을 수립했고, 이때 국민당이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줬죠. 그리고 한국 강복군 준비 과정을 하고 한국 강복군 창설위원회가 설치됐다. 자, 그래서 이제 초급 간부를 양성하기 위해서 한인 청년들이 중국 군관학교를 입관했고요. 국관학교네. 예. 자, 그리고 국군 편성 계획을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부 개편에서 정부 의정 확대 개표고 전시 체제 준비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4차 개헌이 있었죠. 이 4차 개헌의 주요 내용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주석제를 강력한 주석제 중심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 저가 쌓으려면 하나 합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학대 개편을 이제 했다는 거. 그래서 4차 개헌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뭐 군부체제 강화, 군사 파견,
그다음에 한국 청년 전지 그 공작대를 조직해가지고 일본군 점령하에 시안에 파견하는 등 여러 활동을 했고요. 자, 중경 시기에 이제 임시정부는 이제 아까 집행력을 강화해서 이제 그 주석 중심제 개헌을 했다는 거 이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긴구를 중심한 주석 중심 단일 지도 체제를 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했는데 상균주의가 뭐냐면 반영이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강복군 이제 창설하는 과정을 좀 볼게요. 자, 강복군 창설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활동 내용은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 이 부분이요. 자, 여기 보면 지정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총사령관에서 30명을 출발했죠. 그래서 신흥 무관 학교 출신 독립군과 그 다음에 중국 대륙에 산재한 그 독립군을 흡수 통합했고, 그 당시 또 뭐 학도병이라든지 징병 등등 해가지고 징병 등등 해갖고 어 일본군 중에 한국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의식 있는 사람이 탈출해가지고 장중하 같은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이 탈출해갖고 이제 독립군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 흡수 통합을 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김원궁이 조선의용대 일부를 이끌고 편입되면서 병력이 증가되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이제 중국 국민당의 군사 원조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그 군사 원조를 이제 해주는 대신에 세상에 공짜가 없죠. 중국 군사위원회 지휘를 받게 돼요. 그때 이제 중국 공산당의 지휘를 받으면서 위원회 지휘를 받으면서 이제 한국 강복군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 이게 한국 강복군 행동 준수 구개항인데 이 구개항 때문에 이게 이것 때문에 상당히 제약을 많이 따라요. 준승이라는 것은 꼭 지켜야 규칙 요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요. 각자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주요 내용을 보면 그 1173번 내용을 볼게요. 자, 자료에서 이제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 강복군은 이 중앙군사위원회에 예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복군뿐만 아니라 당시 충칭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또한 중국의 지원 없이 존재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한국 강복군은 중국의 간섭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작전을 펼고자 했지만 그게 잘 안 됐어요. 네. 결국에는 1945년 초에 독자성을 확보를 해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이제 45년이면 거의 전쟁 끝날 무렵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중국 군사위원회 통제를 받다 보니까 한국 강복군이 주로 활동했던 게 그 조선의용대 비슷한 활동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야전에서 직접 싸우는 것보다는 주로 일단 적의 심리 파악, 선전전, 그다음 번역, 통역 그런 이제 활동들을 주로 많이 했다. 예. 그래서 뭐 독수리 작전 같은 건 이제 뭐 직접 침투하는 내용도 있지만 이건 뭐 실행도 안 됐으니까 주로 이제 활동했던 게 그런 활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넘어가서 한국 강복군 활동 내용 볼게요. 자, 그 당시 대한민국이 이제 그 대일선전을 하죠. 1941년에. 그래서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대일 전쟁이 전개되면서 전후 연합군의 지위를 획득하려고 했죠. 어.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건 안 됐지만, 왜냐면 우리가 이제 선전포고를 하면 마지 선전포고지 솔직히 그때 뭐 임시정부 활동 임시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예. 그렇지만 이런 상징적인 일을 통해서 연합군의 지위를 그 획득하려고 했지만 당연히 뭐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는 들어주지 않죠. 잘못 들어줬다가 다른 그 임시정부도 다 들어줘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성공하지 않았지만 일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선전 포고문 자체가 예전에 임용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내용 파악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 활동 내용을 보면 연합군과 연합을 하죠. 그래서 인도 미얀마 전선 인팔 작전에 이제 참가하게 되고, 인팔 작전은 제가 한번 예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당시 이제 그 중국 국민당이 충칭으로 갔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베트남 루트라든지 버마 루트가 다 차단이 돼버렸어요. 그 일본군이 점령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남았던 게 인팔 루트인데, 인팔은 이제 인도 북경에 있는 그 도시예요. 그래서 그 인팔 지역이죠. 그 지역에 통해서 그 당시 그 신강적으로, 그러니까 저기
티베트 지역으로 넘어가가지고 이 뭐냐면 중경에 가서 물자를 공급하는 그런 보급로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일본군이 인파를 공격을 해서 보급로를 차단하려고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요때 이제 그 사령관이 그 유명한 무타쿠치 네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상당히 무능한 사람인데 보급을 잘 못해가지고 실패했죠. 예, 병력을 10만이나 동원해놓고는 보급을 하나도 안 줘요. 예, 그래서 그냥 징기스칸 전법으로 잡아온 그 데리고 온 물소나 잡아먹게 하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 뜯어먹게 하고 그 약탈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완전히 굶어서 죽어서 끝난 작전이었는데 하여튼 이때 영국군과 연합을 해갖고 일본군 상대로 대적 방송을 했고 문서 번역, 뭐 정보 수집, 포도신문 같은 걸 종사를 했고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국내 진공 작전, 독수리 작전이에요. 자, 이 독수리 작전은 그 당시 미국과 연합을 통해서 이제 했던 건데, 그 당시 미국의 전략 정보처, 이 정보처는 이제 오늘날 이제 그 CIA 있죠, CIA, 이 CIA 전신이죠. 여기에서 이제 특수훈련을 받은 한국 강복군을 국내에 침투시켜, 그 뭐냐면 후방을 교란시키는 목적으로 했는데 예상보다 일본의 어떤 패망호 계획이 무산이 됐어. 그래갖고 이제 실패했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면 그게 이제 그렇게 성공을 했다면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승전군의 지위를 획득해서 좀 전후의 발언권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인데 그게 이제 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이제 뭐냐면 교과서 사료에도 김구의 백범일지를 소개하면서 뭐냐면 얘기를 하고 있죠. 김구가 이제 일제가 패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보다는 이제 뭐냐면 침울해 있었다. 뭐 그런 내용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거기 게시판에다 독수리 작전을 얘기하면서 그거 해봤자 우리가 지금 안 될 거다. 괜히 목숨만 버릴 거다. 뭐 이렇게 하는데 요거 물론 다 안 되죠. 그 당시 뭐 몇몇 그 투입한다고 해서 일본이 뭐 그 한국이 뭐 독립하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일단은 그걸 함으로써 나름대로 뭐냐면 전후에 정치적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기회였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지 막 그 이걸 가지고 객관적 전력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문제가 있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독립운동 하지 말아야죠. 예. 독립운동 자체가 상당히 보면 죽음을 내걸고 하는 거고 객관적으로 때 하지 못할 거 아니야. 객관적으로 때 어떻게 그 독립운동한다고 이겨요. 그렇지만 독립운동을 함으로써 전후에 우리 정치적 발언권을 높일 수 있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중국에 이제 그 참여한 장개석처럼 카이로 선언에 한국의 어떤 그 독립을 뭐냐면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한번 시험문이 나왔기 때문에 독수리 작전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1175번 볼게요. 미국의 전략 척보기관 OSS와 또 독수리 작전을 매개로 국내 진공 작전을 추진하여 그 다음에 1945년 5월부터 OSS 훈련이 실시되었다. 8월 초 1기생의 훈련이 끝났다. 비행대를 편성하여 1945년 9월에 국내 진입작전을 계획했으나 일제히 무조건 항복으로 시연되지 못했다. 예, 좀 아쉬운 일이죠. 자, 국내 진공작전은 요 미국과는 독수리 작전 외에도 또 뭐 조선훈련구나 연해주 한인부대 88 특별연대라는 뭐 김일성이 속했던 이제 그 한국인 부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압록강에 집결해서 국내 진공작전 계획했는데 그것도 계획 차원에서 끝났고요. 그 다음에 한국 강복군의 국내 대국민방송 그래서 단파방송을 이용해서 그 당시 세계대전의 추이와 강복군의 활동사항들 방송을 해서 항일투쟁 의식을 고취시키고 그 독립에 대한 자신감 희망을 부여했는데 이 당파 라디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별로 없었어. 예. 그래가지고 있는데 일단 뭐 그 당시 이제 그 경성 그 방송국인가요?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한국인 그 기술자들이 그 미국의 뭐 자유의 소리나 뭐 이렇게 이제 그 한국 강복군에 했던 그런 것들 단파 방송을 수입해 갖고 뭐 들었던 사건이 있었나 봐. 그게 이제 알려지고 그 들어서 대중들에게 몰래
먼저 정보를 알려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걸려가지고 큰 사건 번진 사건이 있었죠. 자, 하여튼 그 다음에 한인동포의 미군에 입대 온 거. 그래서 재미도프들이 미군에 많이 입대해서 태평양 전쟁에 많이 참가했다.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쭉.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국내에도 오죠. 네, 국내에. 그래서 이제 사회경제 민족운동을 이제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 배경 해가지고, 그다음에 1920년대 많이 이제 들어왔다고 했죠. 사회주의 사상이.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3.1운동 등에서 기대했던 한국 독립에 대한 국제적 지원 무산.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미국과 영국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깔려있죠. 그 밑에는. 이 5.4운동 이후에 이제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하고 거의 일맥상통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러시아 공산당의 지원 약속.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레닌이 코미테를 통해서 그 피압방 민족의 해방을 주장하면서 돈을 되게 많이 뿌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강명을 받은 많은 사람들,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 변신을 하게 돼요. 뭐 등등등 해갖고 이제 사회주의가 이제 국내적으로 많이 이제 확산이 되는데 한국 사회주의 운동 기원은 이제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 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한국 사회주의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하는데 전신이 됐던 당도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당이냐면 전노한인공산당이 있어요. 전노한인공산당. 네. 이 전노한인공산당 1919년에 만들어진 당인데 볼세비키 당의 이르치크 공산당이 나중에 이제 그 지부에 발전돼서 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러시아 기하된 교포를 중심으로 했고, 그러니까 한국인이지만 러시아에서 태어났고 저도 러시아식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야. 네. 그래갖고 얘네들은 자유주의, 그러니까 민족과 계급의 문제 중에 계급에 더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소비에트의 적극적인 또 지원을 받죠. 소비에트 정권에. 그리고 이 전료 한인 공산당 산하 부대가 자유부대야.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대가 이제 뭐냐면 한인 사회당인데 이 한인 사회당은 우리나라 최초 사회주의 단체로서 이동희가 만들었던 거죠. 하버드 포스코에 만든 단체인데 나중에 상하이 고려공산당으로 발전되는데 이 당은 이제 뭐냐면 민족과 계급의 문제 중에 민족에 뭐냐면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이 전로 한인 공산당과 요거 이제 좀 약간 도표 설명해야겠네. 우리나라 잡바의 역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예. 자, 우리나라 잡바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전로 한인 그 공산당이 있다고 했죠. 자, 이런 이르츠크를 이제 기반으로 한 당이에요. 그래서 이르츠크 공산당 한인 지부에서 이제 출발했던 당이 전로 한인 공산당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아이고,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인 한인 사회당 있죠. 한인 사회당인데 여기는 이제 그 이동희가 이제 만들었던 당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두 당이 있죠. 그래서 이 두 당이 하나로 합쳐져요. 원래 이제 따로 놀면 상관없는데 약간 이제 성격이 다른 이 두 개 사회주의 정당이 하나로 합쳐져. 고려 공산당이도 뭐 통합되죠. 아이고 이게 잘 안 적으시네요. 예. 자, 고려 공산당으로 통합되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1921년이에요. 국외에는 두 개 그 사회주의당이 하나 통합되고 요때 이제 코미테름이 왜 통합을 했냐면 무슨 지시를 내냐면
일당 일국주의를 내세워요. 코미테님이. 그래서 한 개의 국가에는 한 개의 사회주의 정당이 필요하다라는 지시를 내리죠. 그런데 이들끼리 네 분이나 원래 보통 이제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그 네 분인데 그래서 두 개도 이제 또 하죠. 아까처럼 이르치크파 공산당과 그다음 상하이파 공산당 그리고 얘네들이 또 이제 뭐냐면 자유대대 그다음에 그 사할린 부대도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게 폭발된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그 유명한 자유시 사건이에요. 그래서 자유시 사건 계기로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그 여운형이나 이런 사람들도 많은 이제 뭐냐면 항의를 받게 되거든요. 결국엔 공산당이 해체돼요. 그래서 1922년에 공산당이 해체되고 대신에 이제 뭘 만드냐면 극동지방 안에 그 헌어부를 만들어. 고려국이라는 뜻이죠. 고려국. 자, 요걸 설립하고 조선 문제도 전당을 하게 되죠. 헌어부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또 뭘 내세우냐면 일당 일국 내국주의를 내세우죠. 자, 일당 일국 내국주의는 뭐냐 하면 일당 일국은 기본을 깔고 이제는 밖에서 세우지 말고 공산당을 밖에서 세우지 말고 안에서 싸우다. 그래서 일당 일국 내국주의에 들어서 국내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뭐냐면 그 한반도 조선에 세운 게 뭐냐면 조선공산당이야. 이 조선공산당이 1925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조선공산당이 네 번에 거쳐 갖고 만들어져요. 서울에서 1차 조선공산당부터 해갖고 2차 4차 공산당. 왜냐하면 이제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 시한유지법 때문에 활동을 제대로 못해. 또 자기끼리 내분이 있어갖고 앞에 이제 뭐 이르치크 고려공산당, 상하이파 고려공산당, 그다음 국내 이제 뭐 서울파 공산당, 그 다음에 또 하요회 같은 이제 그런 세력들 들어오게 되고 막 자기끼리 내분 때문에 잘 통합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판료를 이제 뭐냐면 어 개척하고자 신간에 가입했던 것도 이렇게 이제 합법적인 통로를 마련하고 내부는 좀 수습하려고 했는데 그거조차도 안 됐죠. 그래갖고 결국엔 30년대 초반에 들어와서 신간 탈퇴한 후 적색 농민조합, 적색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서 조선공산당을 한번 다시 재건하려고 했지만 안 됐죠. 결국에는 지하로 스며들게 돼요. 그리고 조선공산당 결성이 안 되니까 아까 얘기처럼 이제 너네들은 국내에서 이제 공산당 따로 만들지 말고 일본 공산당이나 중국의 공산당에 들어가서 활동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 공산당 안에 한인 사회주의자들이 많았던 이유가 그 이유야. 그러다가 이제 1945년에 다시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지는데 요 박헌영이 이제 만들었죠. 이때 박헌영이 만든 조선공산당 5차 조선공산당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자빨대 역사를 좀 봤어요. 예.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뭐 전로 한인공산당, 한인사회당, 뭐 고려공산당, 조선공산당 있는데 북한은 이런 얘기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북한에서 사회주의의 유일한 영도자는 누구예요? 김일성이죠. 솔직히 이제 그 우리나라 한국 사회주의 사회 역사사 볼 때 김일성은 진짜 그 뭐냐면 어디 뭐 명함도 못 미는 그런 사람이야. 잠깐 이제 젊었을 때 보천보에서 활동했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김일성의 영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역사상 요 이전의 그 사회주의 역사는 아예 가르치지 않아요. 연구하지도 않고 무시해버리죠. 오히려 탄압을 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북한 정권에 참여했지만 다나 연합파, 소련파 뭐 등등에 다 수청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북한의 교과서나 이런 데는 가르치지도 않아. 영령이 누군지도 몰라요. 예.
그리고 혁명 열상령에도 그런 사람들이 묻혀있지 않아. 오히려 김구나 류한순 같은 사람들을 오히려 또 강조해. 왜냐면 민족주의 진영의 운동을 누가 김일성이 이어받아갖고 좀 확대 개편됐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오히려 민족주의 진영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혁명 열사 등에 묻혀 있어. 좀 아이러니하죠. 제가 김일성을 중심한 갑산파 중심의 어떤 혁명 사회주의 운동의 계열을 맞추기 위해서 북한에서는 상당히 그 전에 사회주의 운동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아마 북한 사람들은 김원봉이 누군지는 모를 거예요. 왜냐면 그 교과서에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특별하게 전공하지 않은 이상은.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내용을 들어가죠. 자, 여기 밑에 이제 전로 한인공산당과 한인사회당이 이제 고려 공산당으로 통합됐다가 두 파 간의 싸움이 자유 사건이 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1925년에 국내에서 만든 게 조선 공산당이라고 했죠. 한인 조선사회당은 듣보잡이니까 넘어가고요. 거기 이제 제가 그 아까 얘기했던 내용 있죠. 한인 공산주의 분열과 해체에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적어놨어요. 요거는 어느 책에서 이제 했냐면 슈마크나 우테 한국 근현대사는 책이 있어요. 예전에 그 10년 전에 나왔던 그 책인데 너무 자세히 돼 있어. 그 상위 1%그 뭐냐 서울대를 대상으로 한 것 같은데 망한 것 같아. 이거 넘어오죠 책이 대학원 수준이야. 그래서 근데 이제 일단은 그 읽어보니까 상당히 내용이 잘 정리돼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를 쭉 해놓은 거예요. 참조를 해주시고 자 그래서 국내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되면서 주로 이제 일본 유학생과 연해주의 한인 사회를 통해서 국내에 유입됐죠.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가 이제 청년 지식인층에 큰 영향을 주는데 각종 사회 운동에 또 영향을 줘요. 우리가 이제 청소년 소년 운동이라든지 여성 농민 운동, 노동자 운동, 형평 운동. 그래서 요 안에서도 이 민족주의 계열의 그 사람들과 사회주의 계열의 사람들이 또 대립 투쟁을 해. 강범위한 이제 뭐냐 형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본과 싸우면서 독립운동 내에서도 사회주의 색깔과 그다음 민족주의 색깔, 그 민족주의 안에서도 탈주 민족주의, 비탈주 민족주의 이렇게 해서 이제 분열해서 싸웠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세요. 그러면 1920년대 사회주의 단체들이 있는데 뭐 애울 필요는 없는데 크게 볼 때 이제 서울파 계통이 있어요. 서울 청년 계통이 있고 또 일본 유학생 계통들이 있어요. 일본 유학생들. 일본 유학생인데 일본 유학생 중에 이제 여러 조직 중에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조직이 뭐냐면 하이웨이라는 조직이 있어. 이 하이웨이는 누구인지 봤는데 나중에 조선공산당 하면 누가 떠오르죠? 박헌영 있죠? 이 박헌영이 조직한 단체야. 자, 그리고 이제 여러 단체들 이제 소련 유학생 등 여러 계열의 이제 단체들이 있다. 그래서 서울에는 토박이 공산당, 그다음에 일본 유학생, 소련 쪽에 놓은 그 유학생들, 그다음에 상하이파 공산당, 뭐 일치크파 공산당 아주 복잡하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러 그 뭐냐면 단체들로 구성됐다는 거 이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동호회 선언이 있는데 이 동호회 선언 최초의 이제 계급투쟁 선언서 조선일보에 발표했고 조선고학 그 학생 동호회에서 주도를 해서 이제 공표했죠. 조선고학이라는 건 이제 조선보통고등학교 얘기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정도 되는 애들이 이제 그걸 했고 사회주의 운동의 이제 그 전개해 보면 그다음에 조선물산 장려 운동을 반대했고 이건 뒤에 나올게요. 그리고 각종 대중단체를 조직하고 확대를 했죠. 청년단체, 노동단체, 뭐 농민운동 등등에 다 개입을 했어. 자, 자, 그 다음에 역사인식을 보면 이건 레닝이 이제 그 조언을 해줬는데 레닝이 이제 그 극동 피압박 민족대에 참여했던 영웅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조선나라는 이제 산업화되지 않고 그 뭐냐면 농촌 중심의 나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르주아 세력들 중심의 민족주의 운동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부르주아 민족주의 혁명을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부르주아 민족주의 혁명을 주장해요. 우리가 보통 2단계 혁명론이 됐죠. 그래서 전 단계 부르주아 민족주의 혁명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산업화가 되고 그 다음에 노동자 농민들이 노동자들이 확산되면서 그때 단계 들어와서 이제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그 중국 공산당의 어떤 지도 방침이 되고요. 해방 전후에 또 5차 공산당을 만들 때도 파돌태제에 영향을 줘. 이 파돌태제 내용은 나중에 해방 후 이제 관련돼서 할 때 정당사 할 때 좀 얘기할게요. 자, 결국에는 이제 아까 코미테님 지시가 내렸죠. 일당 일국 내국주의 입각에서 이 코미테의 승인을 받고 조선공산당이 결성돼요. 그 당시에는 뭐 공산당을 만들 때는 꼭 코미테의 지시를 받고 그 승인을 받아야지만 정식으로 이제 확인을 받는 거야. 예. 그래서 일당 일국 내국주의 입각에서 먼저 이제 하요의 계통이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 당이 인정받고요. 나중에 서울계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뭐냐면 몇 번에 거쳐서 또 뭐냐면 이제 공산당 조직이 만들어져. 그래서 1차 조선공산당, 2차 조선공산당, 3차 조선공산당, 4차 조선공산당. 예. 뭐 요걸 다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지만 이제 네 번에 거쳐서 조선공산당이 해체됐다가 또 만들어졌다가 이렇게 결정했고 결국에 마지막 조선공산당은 그 1928년에 해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해체하는 과정에서 합법적인 통로를 얻기 위해서 어디에 가입을 했냐면 신간에 가입했어. 왜냐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맨날 그 치안유지법을 해체되고 그러니까요. 예. 자, 자세한 내용은 각자 이제 여기 내용들 정리 내용들 보시고 여기 있는데 뭐 굳이 여기 조선공산당 내용까지는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각자 보시고 다만 이제 중요한 걸 내용 보면 일단 1차 조선공산당은 박헌영이 주도했다. 요거 그래서 이제 서울 청년계통은 배제됐다. 이 토박이 공산당이죠. 2차 조선공산당은 강다련이라는 사람이 이제 조직을 했는데 요거는 이때 이제 60만 세 운동 있죠. 60만 세 운동을 주도하려다가 도중에 해체된 당이고요. 자, 3차 그 조선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통합운동이 이제 관련됐어요. 이선 좌우통합운동. 그래서 요때 이제 정우의 선언을 이제 공표했다는 거. 그 다음에 4차 조선공산당 신간회와 긴밀하게 연결돼서 활동을 했지만 뭐냐면 일제 건거에 의해서 조직 건거 때문에 이제 해체가 됐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요. 그러면 조선공산당의 활동 의의는 뭐냐? 노동운동, 농민운동, 청년운동 등 대중단체의 참여를 통해서 대중운동의 정치성을 향상시켰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뭐냐면 큰 역할을 했다는 거 대중운동에. 그러니까 요거 좀 비슷하죠. 80년대에 학생운동 했던 사람들이 학생운동이 끝나고 나서 어디에 들어가요? 노동운동 외에 농민운동 외에도 각종 사회단체에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단체 들어가서 정의를 부르짖죠. 정의. 하여튼 그 사회적 정의가 어떻고 맨날 부르짖던 사람들이 다 예전에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죠. 지금 정치권에도 있고. 근데 내가 살다 보면 항상 그 자신이 정의 있고 뭐냐면 어떤 집단이 정의를 부르짖는 집단들 보면 꼭 그 정의롭지 못하더라고요. 예. 정의라는 건 어떤 특정 집단이 독점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정의라는 거는 사회 구성원들이 여러 세력들이 모여서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도 이제 약간 독선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하여튼 그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사회주의 운동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그 청년 조직, 학생 조직 등등에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 운동을 좀 정치적으로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다음에 노동자, 농민, 학생, 청년 등 항의운동의 주체되고 성장 기여했고요. 여기 밑에 이제 경성 콩쿠름이 있는데 이건 왜 적어놨냐면 1930년대 초반에 좌파 그러니까 1930년대 초반에 신간이 해체되면서 사회주의 세력들이 그 조선공산당을 다시 재건해서 코미테 인정받기 위해서 인정투쟁을 하게 되죠.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적색 농민조합, 적색 노동조합 같은 걸 만들어갖고
뭐냐면 파업도 하고 폭력적인 투쟁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대규모 탄압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세력들이 그때 이제 조직이 와해됐어요. 국내 조직들이.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뒤에 이제 국내 조직들은 간신히 명맥만 유지했어. 그것도 이제 지하로서 스며들어가고. 네. 여러 지하 조직도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대표적인 조직이 뭐냐면 박헌영이 조직한 경성 콩쿠rum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나중에 경성 콩쿠rum을 중심해 갖고 조선공산당이 재건되죠. 조선공산당. 네, 5차 조선공산당 있죠. 그래서 이제 요 기반이 됐던 그 지하 조직이 경성 콩쿠rum이기 때문에 여러 지하 조직이 있지만 이게 대표적이기 때문에 적어 놓은 거야, 제가. 자, 그러면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했다는 문제를 보죠. 일단 이제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되면서 사회주의 진영들이 민족도 강조하지만 계급 문제도 강조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주의 진영과의 갈등을 초래해. 되게 민족주의 진영 같은 게 좀 보수적이고 지주나 부르주아 출신들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을 초래하고요. 그 다음에 또 사회주의 운동 내에서도 여러 파벌로 구성됐기 때문에 그들끼리 또 뭐냐면 대립 갈등이 나요. 이것이 또 사회주의 문화의 분화 갈등인데 그 대표적인 게 1차 그 조선공산당 때 하요이 계통, 그러니까 일본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토착 그 공산당했던 서울파 애들 배제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죠. 물론 2차 때는 또 들어와서 이제 활동을 같이 하지만 자, 그래서 이런 그 사회주의 계열란의 내부 그 분열도 그냥 사회주의 운동을 약화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 자, 이런 것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민족주의 같은 경우에는 주요 모순인 민족 모순을 본 반면에 사회주의 같은 계급 모순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그 목표는 제국주의 일본부터 민족 독립 쟁취에 있는 반면 사회주의는 계급 없는 사회 그리고 사회주의 이상 사회를 건설하려고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민족주의는 민족적 역량을 동원해 반일 운동을 한 반면에 사회주의자들은 반일 운동을 했지만 계급 투쟁에 더 치중해서 일제 지배계급 타도에 이제 앞장섰고요. 그 중에 하나가 조선인 지주 자본가도 타도의 대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민족주의자들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되게 그 당시 민족주의자들은 약간 이제 뭐냐면 실력 양성 쪽의 운동을 했어요.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나 물산 장려 운동. 근데 사회주의자들은 뭐 소작쟁이나 노동쟁이에 많이 개입해 있죠.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민족주의자들이 쓰는 용어도 많아요. 뭐 반일, 독립, 강복. 근데 이제 사회주의자는 혁명, 계급투쟁, 민중, 민중해방 이런 말들 쓰죠.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뭐냐 갈등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일제시대 사회주의 평가는 이제 각자 보시면 되는데 남한은 그래도 좀 연구가 돼요.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처럼 그 김일성 중심의 항일 무장 투쟁을 하면서 갑산파죠. 원래 갑산파는 이제 사회주의 운동사에서 그렇게 이제 북한 정권 전에는 비주류였죠, 그냥.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는 이걸 강조하는 바람에 그 주류 계통의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은 다 배제하고 특수하게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하고는 잘 몰라.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뒤에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1920년대 사회운동 양상을 볼게요. 1920년대 도면서 이제 뭐 민족주의 등 사회주의 운동 안에서도 그 각가지 운동이 일어나. 그래서 뭐 성별 여성 운동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소년 운동도 일어나고 청년 운동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신간회도 일어나고 형평 운동도 일어나고 막 여러 운동도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그 여성 그다음에 청년 그다음에 이제 그 형평운동, 소년운동 이런 걸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예, 여기 사회운동. 자, 요거 이제 사회운동 살펴보기 전에 서포트 인증번호 두 번째 서포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자, 두 번째 서포트 인증번호는 50번이에요. 50번. 네, 적으셨죠? 자, 먼저 여성운동을 볼게요. 여성운동.
자, 뭐 여성 운동의 배경은 여성의 낮은 지, 장시간에 일하는 여성 노동자 증가, 가부장적 호주제, 일본식 호주제라고 하는데 일본식 호주제는 뭐냐면 일본의 가제도를 도입해서 뭐냐면 그 조선민족을 동화시키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의 민사법이 있어요. 민사법이 민법인데 이 민법에 호주제를 도입을 한 거야.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강력한 호주권, 호주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남자죠. 남자. 그래서 이제 남편이고 그리고 남편이 죽어도 그 어린 자식이 호주가 되는 거죠. 어머니가 호주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또 가부장적인 이제 그 제도를 바탕으로 했다. 그래서 이제 일본식 호주제인데 요게 이제 강복 후에도 계속 우리 민법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호주 관련된 내용이 들어와서 말이 많았죠. 그게 아마 2000년대 넘어와서 이제 폐지된 걸로 알고 있어요. 호주제 같은 것도. 자세한 내용 그 밑에 있으니까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그다음 청년운동 및 사회주의 사상에 여성 해방을 강조하고 사회지도에 영향을 받았다. 뭐 등등.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1920년대 여성단체들 보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개의 계열론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민족주의 계열, 그다음에 항일 어떤 비밀 항일 단체 계열, 그다음에 사회주의 단체 계열 세 가지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주로 이제 민족주의 계열들은 종교 계통의 운동들 이제 많이 했죠. 종교 계열들이 이제 그 하는데 대한예국 부인회, 여자 교육회, 뭐 부인회 뭐 그런데 대개 이제 일제가 용납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문명 퇴치, 부숙 타파, 사회 개선, 생활 개선 등 실력 양성이나 계몽 운동이에요. 여성의 인권 회복. 그리고 이제 대한 그 예국 분위행 같은 거는 비밀 항해 단체로서 군자금을 모금해서 이제 해 독립 운동에 보내준다든지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단체도 이제 여성 운동에 개입이 돼요. 그래서 사회주의 단체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 보면 뭐 조선 여성 동호회 같은 단체들이나 경성 여자 총동호회, 경성 여자 청년회인데 여기도 또 뭐냐 여성 운동 내에서 또 분열돼 있어 분파 활동이 있죠. 그래서 경성 여자 총동맹 같은 하율 계통의 사람들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경성 여자 청년회 같은 경우는 서울 청년회 그 계열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운동 내에 그 뭐냐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열이 다 분파 활동이 있어갖고 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분파 활동을 좀 그만두자 해갖고 조선 여자 청년 동맹 같은 그 조직이 됐다. 합쳐져갖고. 그다음에 여성 잡지도 많이 만들어졌죠. 신여자, 뭐 신가정 뭐 등등 있고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 18년 기출 문제 나왔던 것이 찬양과 함께 군우회죠. 이 군우회 관련된 문제는 거의 대부분 쓰셨을 거예요. 예, 너무 유명한 단체고 그러니까 활동 내용도 이제 다 아실 거니까 쓰셨을 것 같은데 자, 그 노예는 왜 만들어졌냐?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 신간의 자매 조직이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신간회가 뭐 하는 기관이죠? 뒤에 얘기했지만 좌우합작 연합 조직이죠. 그래서 이 근우회도 마찬가지 좌우합작 연합 조직이야. 예. 그래서 사회주의 세력들과 부르주아 세력들, 아까 여성 단체 안에서도 민족주의, 종교계통의 민족주의 단체들과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이 이렇게 두 개 나눠졌다고 했죠. 그게 그 하나 더 합쳐갔던 활동단체다. 신간의 자매 조직이었다. 그리고 군우라는 잡지를 발간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군우에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1214번 한번 읽어볼까요? 예. 자, 이 군우회는 신간을 산하의 이제 전국적 여성 조직으로 군우회를 만들어서 여성에게 정치 의식을 계몽하였다. 종래 별개로 논의되었던 여성 해방, 민족 해방, 계급 해방 등의 과제를 동시적으로 수행할 것을 주장인데, 그러니까 민족과 계급 투쟁을 같이 하자 이런 얘기죠. 자, 오익증에는 김한란, 유영준, 최은희, 유각경 등등인데 김한란은 많이 들어봤죠. 그 이하여대 관련된 총장 했던 사람으로 그 나중에 친일파로서 그 친일파 활동했던 사람이죠. 자익 측에는 주색중 뭐 이런 등등이 활동했다. 그래서 창립 당시 선출된 중앙 집행위원회 민족주의계 8명, 사회주의계 9명 양징을 군영해놓고 그 다음에 61개 지혜를 설치하고 만주 일본에도 지혜를 설치했다.
자, 강령 항동 강령들 내용을 보면요. 주로 여성 노동자의 이익, 신생활 개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조선 여자의 공고한 단결 도모한다. 조선 여자 지위 향상 도모하는데 요거는 좀 의미가 있죠. 이거는 좌우합작을 하자는 거야. 어. 자, 그럼 행동 강령을 보면 여성에 대한 사회적 법률적 일체 차별 철폐, 일본식 호주제 같은 걸 철폐하자 이런 것들이고 일체 봉건적 인습과 미신 타파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당시에 첩제도 같은 거 있죠. 예, 일불처제 안에서도 예전에 조선시대 때 첩 같은 걸 많이 뒀잖아요. 이런 것들 타파하자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조혼 방지 결혼의 자유, 부인 노동에 대한 여자 노동에 대한 여자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 철폐 및 산전 사후 임금 지불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내걸었다는 거죠. 자, 활동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요. 내용 보면 강연회, 토론회, 강좌를 통해서 선점 및 계몽 활동, 그리고 노동이나 농민운동, 여성운동의 조직화, 여학생운동, 여학생 주도의 시운동 등등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는 앞에 언급했던 군우 있죠, 군우. 이 군우라는 잡지도 또 발간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 신간회는 근데 근후에는 신간회 자매 조직이기 때문에 신간회가 해체되면서 자연스럽게 근후회도 해체돼요. 그래서 사회주의 활동을 해소했다는 이제 해체가 되는데 신간회 이제 그 해체 신여성 운동은 대개 보면 이제 또 사회주의 계열과 이런 부유주의, 민족주의 계열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은 이제 혁명적 노동조합과 혁명적 농민조합, 여성부 전환되어 대중투쟁을 전개했고 소부르주아 지식인 여성들은 나중에 많이 친이나대. 그 대표적인 사람이 김한란 같은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YWCA가 있어요. 기독교 이제 조직인데 이것도 나중에 일본 통합을 해서 YWCA로 통합됐다. 일본으로. 자, 그러면 이거 한번 1215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신간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근후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인데 강연회, 토론회, 강좌 등을 통해 선전과 계몽 활동, 노동, 농민과 여성의 조직화, 여학생 운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여학생 주도의 시위운동에 깊이 관여하여 동맹호합을 지원하였고 1927년 창립 직후부터 숙명 여자 보통 그 보통인가요? 아, 그 보통이 아니라 숙명 여자 그러니까 숙명 여자 보라는 거는 숙명 여자 보통학교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숙명여자보통학교의 동맹 후학 사건, 1928년에 경성 여상 동맹 후학가 직명여고 보호 사건 등등 비밀결사 조직 사건도 관련돼 있다. 뭐 이 등등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1931년 사회주의 활동가의 해소론에 따라서 근후에는 사실상 해체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자, 한국사 능력검증 기출문제 볼게요. 예. 자, 우리 여성은 각 시대에 통해서 가장 불리한 지위에 있었다. 조선 여성 운동은 세계 사정 및 어, 조선 사정에 의해 또 조선의 여성의 성숙 정도에 의해서 방향으로 중대한 그 계급으로 진전되었다. 자, 등등해서 전선적 협동 전설 조직했다. 요게 이제 핵심어죠. 1928년 내용 있고 요거는 자오합작 연합 조직인 근후회를 얘기하죠. 근후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 조선 여성 동호회가 있는데 조선 여성 동호회는 최초의 사회주의 여성 단체예요. 그다음에 대한예국 부인회 같은 경우는 비밀 한일 단체고요. 아까 군자금 같은 걸 댔다고 했죠. 그다음에 이제 조선 여자 교육 협회는 신랑 양성 운동과 관련된 협회고 그다음에 이제 그 조선 여자 기독교 그 청년회 기독교 계통의 이제 여성 청년 단체죠. YMC와 이제 대별되게 YWCA라고 하는데 신랑 양성 운동을 주도했고 나중에 일본 YWCA 그 통합된 단체야. 자, 형평 운동을 볼게요. 형평 운동.
자, 이 형평운동은 요때 이제 뜻을 봤는데, 이 형평이라는 건 뭐냐 하면, 형이라는 거는 그 저울이라는 의미야, 저울. 그래서 보통 이제 백정들이 고기를 달 때 저울을 사용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저울을 그 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저울처럼 우리도 평등하게 해달라 하는 것이 형평운동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형평운동은 백정과 관련된 운동이에요. 백정. 이 조선시대 때 백정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뭐 소를 잡거나 그 다음에 유기구들을 만들거나 등등 했던 사람인데 처음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원래 백정은 아니었죠. 원래 백정이라는 것은 그 고려시대 때는 어떤 특정한 직역이 없는 사람들 백척이라고 했죠. 보통 하척, 제인 이렇게 불렸던 사람들인데 그 조선 세종 때 이들을 좀 정착화시키기 위해서 백정, 예전에 평민에게 이름을 붙였는 백정이라는 칭을 줬어요. 근데 오히려 이게 이제 뭐냐면 그게 칭호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거란족의 후손이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과 좀 다르다. 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확실치 못해 이거는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고. 자, 백정은 갑오개혁 이후에 신분 형식적으로 이제 뭐냐면 신분제가 철폐되면서 차별을 받지 않게 됐지만 실제로 사회 간섭적으로 많은 차별을 받게 돼요. 계속 차별이 남았죠. 그래갖고 일본도 은근히 그거를 제 차별을 뭐냐면 인정해줘, 묵인해줘. 그 제도화시킨 것도 있고. 왜 그러냐면 일본의 입장일 때는 우리 민족이 하나 당겨나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막기 위해서 종전에 계급 제도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서로 간 갈등을 유발시키고 그 조조라는 것에 일본 애들이 통제를 할 수 있잖아. 근데 제일 밑에 있는 계급들 있잖아요. 뭐 머슴이라든지 그 일본 평민들의 밑에 또 하나의 계급이 필요했던 거야. 그게 백정이죠. 백정을 둬서 백정 간의 어떤 둬갖고 이 일본 평민들이 백정 위에 쓰게 하면서 뭐냐면 좀 우월감도 느끼게 하고, 그리고 백정이 이제 뭐냐면 갈등을 유발시켜갖고 이들을 또 진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나죠. 그걸 진압하는 일본이 또 개입을 해갖고 또 조절하면서 일본의 권위도 세우고, 뭐 이렇게 다목적으로 이제 뭐냐면 백정이라는 존재가 필요했던 거예요. 일본 우리나라 어떤 계급 간의 내분을 계층 간의 내분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자, 갑오개혁 이후에 신분제 폐지로 법적으로 이제 신분 평등을 획득했지만 사회적으로는 그 당시 불평등이 계속 지속이 됐죠. 사회 간행적으로. 그래서 이제 일제가 아까 여러 가지 계층 간의 갈등이나 여러 것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제도 차별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호적이나 이제 보통학교 입학 원서 때 신분을 기재했어요. 네. 그래갖고 백정의 호적에는 도안이란 이런 기를 해요. 도안. 네. 그래갖고 도안이라고 이제 기록을 하거나 도자는 때려잡다, 고기 잡다 이런 의미인데 거기 위에 이름 밑에 붉은 점을 찍죠. 그래서 그 백정은 백정 외에 다른 직종에 일하는 게 좀 힘들었고요. 그리고 학교에 가도 그 신분이 기재됐기 때문에 애들끼리 따돌림을 받아. 이게 중대 퇴학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대부분 이제 그렇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열심히 공부해갖고 저쪽 그 뭐냐 보통학교나 졸업해서 그 고등보통학교나 전문학교나 대학교까지 간 사람도 있어요. 예, 엘리트 계층들도 있어요. 그래서 백정이라 해서 다 무조건 뭐 손을 잡고 그런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중에 다른 직종에 있었던 사람도 일부 있었다. 이렇게 좀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자, 하여튼 이런 차별철폐 운동을 전개했던 게 이제 1920년대 초반인데 조선 형평사를 조직하죠. 이학찬이라는 사람이 1923년에 조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차별과 차별 철폐와 자녀 교육 문제 해결, 인권호, 자유주의, 신분해방 이렇게 이제 근데 이때까지는 이제 순수하게 이제 뭐냐면 백정대의 어떤 차별을 없애는 운동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여기 안에서 또 20년 중반 30년대 들어가면서 또 사회주의 세력들이 들어오게 돼.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신분해방 운동을
넘어서 민족해방운동 투쟁까지 하게 되고 그 안에서 또 뭐냐면 민족주의 계열과 또 사회주의 계열 간의 어떤 그 대립, 일제 탄압, 그 다음에 반형평운동 같은 것들이 전개되죠. 그 대표적인 게 그 반형평운동 뒤에 있는데 잠깐 볼게요. 그 농민과 머슴들이 이걸 조직한 거야. 얘네들 입장 올 때는 얘네들 이제 그 우리나라 사회 보면 제 밑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천대받고 그랬는데 근데 머슴 입장 올 때는 자기가 천대받는데 그래도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있었죠. 밑에 백정이라는 존재야. 백정이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웬걸 백정이 이제 평등하고 외치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머슴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뭐 불매 운동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나중에 이제 일제 탄압을 계속 받았고 이제 친일적인 대동사로 변환되면서 그 당시 형평운동은 종식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그 형평사 운동의 모델이 됐던 일본의 운동이 있어요. 이게 수평사 운동이거든요. 동아시아 교과서에 나오는데 수평사 운동이야. 자, 이 수평사 운동은 일본에서도 첨단했는 계층도 있어요. 엣지나 헤니, 엣지인가? 엣지나 뭐 신이 같은 그런 색들인데 이들도 비슷해요. 거름뱅이 주로 이제 예전에 소나 예전에 뭐 가축들 잡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예전에 그 차별받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메이지 정권 이후에 계속 차별받게 돼요. 그래서 수평사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이런 이제 그 불황민들이라고 하죠. 이 불황민 처벌 그 차별 반대 운동을 펼치게 되죠. 이걸 모델로 했던 것이 형평사 운동이에요. 예. 근데 지금도 이제 수평사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계속 차별이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자기 그 선조들이 불황민들 그러니까 H나 제 기억이 안 나는데 H인가 하여튼 그런 계층의 사람이라면 계속 차별받아. 예. 자기가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든 간에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전에 선조가 백정이 누군지 모르죠. 예. 그 제일 제가 전시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신문제를 무너뜨리는 제일 결정적인 사건이 6.25 전쟁이라는 게 그 이유야. 그래서 남북한의 대립구도나 6.25 전쟁이 해갖고 신문제가 완전히 무너졌다 보시면 돼요. 이때는. 그래서 지금은 뭐 누가 양반이고 누가 천민이고 누가 백정인지를 잘 모르잖아. 특별하게 그 관심 있어 보지 않는 이상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양 동호회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수양 동호회는 뭐냐면 이제 흥사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창호가 만든 그 조직이 있는데 흥사단의 한국 지부가 수양 동맹이에요. 예, 동호회라고 또 하죠. 나중에 동호회는 조직이 되죠. 동맹가 발전돼 갖고 자, 근데 이제 이게 일제 탄압을 받게 돼요. 예. 그래갖고 이제 원래는 그 탄압받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해체되는데 그래도 이제 이 수양 동호회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지금 흥사단은 지금 남아있죠. 흥사단이 다시 이제 LA에서 활동했다가 샌프란시스코 그런 데서 활동했다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다. 그 지부로서 수양 동호회라는 그 조직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탄압받고 나중에 동호회가 개최돼서 통합이 됐다. 흥사단과 여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년운동하고 청년의 운동을 볼게요. 소년 학생 청년회는 연령별로 구성된 거죠. 먼저 소년운동 있고 그 다음에 그 학생운동 있고 이때 학생들은 주로 중고등학교 정도의 나이대 학생운동이죠. 그리고 청년운동. 청년운동은 한 20, 30대 정도의 애들이 했던 운동이야. 이렇게 연령별로 구성된 운동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구와 누구 대립?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대립이 같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보는데요.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 예, 요거는요.